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다면 경제 재건을 돕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If North Korea takes bold action to quickly denuclearize, the United States is prepared to work with North Korea to achieve prosperity on the par with our South Korean friends. 북미 정상회담을 한 달 앞두고 비핵화에 대해 체제 보장과 경제 지원을 한데 묶어 크게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제안으로 보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릴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로 샹그릴라 호텔과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 센토사 리조트가 거론됩니다. JTBC 취재진이 이들 후보 장소를 직접 둘러보며 각각의 장단점을 짚어봤습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지금 서울역 광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광화문 집회에 이어 두 번째인데 비가 내리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잠시 후 뉴스룸에서 집회 현장을 연결합니다.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 씨가 항소심 재판 과정을 생중계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그 과정을 가감없이 공개해달라는 건데 법적 근거가 없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씨에 대한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피해자들이 돈으로 매수당했다는 등 만민중앙교회 관계자들이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2차 가해에 대한 법률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되면서 우리 정부도 미국과 세부 조율을 위한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미국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첫 공식 회동을 가졌습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이게 두 나라의 공통 목표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빨리 비핵화하면 한국만큼 번영하도록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은 정확히 한 달 뒤 싱가포르에서 열립니다. 어쩌면 한반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한 달의 카운트다운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워싱턴에서 정효식 특파원입니다. If North Korea takes bold action to quickly denuclearize, the United States is prepared to work with North Korea to achieve prosperity on the par with our South Korean friends. 폼페이오 장관은 강경화 외교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이 올바른 길을 선택하면 평화와 번영이 넘쳐흐르는 미래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번영이란 표현을 두 차례나 사용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AP 등 외신은 북한에 대한 대규모 경제 지원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폼페이오 발언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대안이 담긴 구두 메시지를 전달하고 귀국한 다음 날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반대 급부로 체제 보장은 물론 제재 완화와 경제 지원 패키지 빅딜을 제안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김 위원장과 궁극적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 완전한 합의가 있었다고도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 성격상 직접 대북 경제 지원을 하겠다는 것보다 제재 완화를 통해 한중일 3국과 경제 협력을 열어주겠다는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제재 완화 시점은 당사자 간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게 대체적 관측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제재 완화를 비핵화 어느 단계에서 할지는 북미 간, 한미 간 더 논의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북미 3국이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비핵화에는 전 세계 파트너들과 강력한 검증이 요구된다며 북핵 폐기에 대한 국제적 검증의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효식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말을 요약하면 이 북한의 조속한 비핵화를 전제로 경제 재건과 발전을 약속한다는 겁니다. 북한 역시 경제 성장이 안정적인 체제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정인 특보도 앞서 JT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자본의 투자 가능성을 얘기했습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남북정상회담 직전년 노동당 중앙위 전체 회의에서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것, 이것이 우리 당의 전략적 노선이라고 천명하셨습니다.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북한이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건 북한의 경제를 재건하려는 의도가 밑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핵 문제만 해결돼서 제재만 풀리면은 북한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북한이 말하는 체제 안전 보장이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정상 국가로 인정받는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기본적으로 북한하고 미국과의 사이에 국교 정상화가 되고 북한을 하나의 국제사회 정상적인 국가를 인정해 주는 것. 여기엔 경제적인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자본들이 북한에 들어오고 뭐 맥도날드가 북한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트럼프 타워도 대동강변에 세워지고 투자은행 같은 것도 들어가고. 북한이 비핵화를 바탕으로 체제 보장을 넘어 경제 재건의 길로 들어설지 주목됩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북한을 비핵화하는 방법론으로 1992년에 나온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여러 차례 이를 언급한 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제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북핵뿐만 아니라 한국에 오는 미국의 핵자산, 그러니까 핵 잠수함이나 전략 폭격기 역시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1992년 남북은 이른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발효시켰습니다. 남과 북이 모두 핵무기의 시험부터 제조, 생산, 보유, 사용 등을 하지 않고 핵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도 갖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지난 8일 북한에 대한 요구는 1992년 선언에 기초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미국 언론 인터뷰에서도 1992년 북한이 합의한 것이 상당히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이 신속하게 비핵화에 나선다면 미국 역시 반대급부로 한미연합훈련 때 핵자산을 전개하지 않는 등 한반도 전체 비핵화를 보장하겠다는 뜻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했습니다. My proudest achievement will be, this is a part of it, but will be when we denuclearize that entire peninsula. 이런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한반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이른바 CVID가 양국의 공통된 목표라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폼페이오 장관은 영구적인 비핵화를 뜻하는 PVID 용어를 같이 쓰기도 했습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예,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열리긴 하지만 이 구체적인 회담장이 어디가 될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곳이 샹그릴라 호텔과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 그리고 센토사 리조트 정도인데요. 자, 먼저 2015년 시진핑 주석과 마잉주 대만 총통이 양안 회담을 열었던 샹그릴라 호텔, 굵직한 행사 경험이 많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두 번째로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은 이 소유주인 셸던 애덜슨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후원자인 만큼 그 개인 친분이 선택에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고요. 마지막으로 센토사 리조트는 이 경치도 좋고 본토에서 좀 떨어져 있는 섬이라 경호와 통제에 유리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자, 이들 후보지 세 곳을 박현주 기자가 미리 둘러봤습니다. 회담 장소로 가장 유력한 샹그릴라 호텔입니다. 높은 건물이 주변에 없고 들어오는 길목이 적어 경호에 유리합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안보 회의인 샹그릴라 대화도 매년 이곳에서 열립니다. 만약에 저희 호텔에서 확정되면 정보 개입이 되면 이제 호텔 시큐리티 따로 있고 경찰 따로 있고 정보 이렇게 해가지고 시큐리티가 이렇게 다 차단되는데 호텔 안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은 오솔길이 나 있습니다. 이곳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터놓고 대화를 나누는 이른바 제2의 도보다리 회담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옵니다. 하지만 호텔 측은 아직 말을 아낍니다. 시내 중심에 위치한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도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거대한 배 모양이 얹어져 있는 독특한 외형에 객실 수만 2,500개가 넘습니다.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지만 관광객이 붐비고 교통이 혼잡해 통제가 힘들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시내에서 다리 하나를 건너면 나타나는 센토사 섬입니다.
중심에서 벗어난 독립된 공간이라 보안과 경호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대부분 호텔과 리조트가 규모가 작아 사상 최대의 회담 관계자와 취재진을 맡기엔 역부족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싱가포르에서 JTBC 박현주입니다. 앞서 박현주 기자도 싱가포르에서 있을 제2의 도보다리 회담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남북회담이나 북중회담에서 자연을 배경으로 한 정상들의 자연스러운 대화 장면이 그만큼 전 세계적인 눈길을 끌어서일 겁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회담 뒤 이런 장면을 연출한다면 과연 어디가 유력할지 이지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60년 넘게 인적에서 벗어난 자연, 그리고 새의 지적인만 있는 판문점 도보다리 대화는 남북 정상회담의 백미로 꼽혔습니다. 이어진 북중 정상의 방추이다오 해변 대화, 양국 정상이 해안가를 따라 산책하는 모습은 두 나라의 밀착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북미 정상이 회담장을 나와 부드러운 모습을 연출하게 된다면 어디서 이뤄질지가 벌써부터 관심입니다. 우선 회담 후보지로 거론되는 샹그릴라 호텔 내의 정원입니다. 1,800여 평 정도의 크지 않은 규모지만 산책로를 따라 걸을 수 있고 세계 각국의 다양한 난으로 장식된 오두막 안에서 난 향기와 함께 차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양국 정상이 영어로 대화를 나눈다면 오두막 독대도 가능합니다. 물론 마리나 베이 샌즈의 전망대나 섬 자체가 공원인 센토사 섬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일각에선 호텔 리조트 사업을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호텔을 홍보하는 대신 돔 안에 만들어진 대형 식물원 가든 스파이더베이나 보타닉 가든 등 싱가포르의 상징성 있는 곳을 찾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앞서 남북 정상회담 때도 그랬듯이 이 회담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회담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옆자리에 누가 앉을지 관심입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진 기자, 일단 확실한 배석자들부터 한번 좀 짚어볼까요? 일단 정상회담 밑그림을 그린 당사자들이니까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북한에서는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배석할 게 확실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예상되는 배석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두 차례 평양을 방문해 회담을 주도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카운터파트인 김영철 통일전선부장도 회담의 3파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배석은 거의 틀림없어 보입니다. 예. 또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과 북한의 이수용 국제부장, 이용호 외무상도 배석이 유력한 인사 중에 한 명입니다. 예, 지금 여기서 보면은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그동안 이제 회담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했던 인물이라 익숙한데 마지막에 있는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 좀 상대적으로 덜 익숙한 인물입니다. 특별히 확실하게 배석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이 문우신 장관은 대북 제재의 키를 쥔 인물입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 이렇게 크게 3중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뜯어보면 최근 유엔 안보리 제재가 강화됐지만 실제로 가장 뼈아픈 제재는 미국의 독자 제재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전문가들은 문우신이 참석하지 않으면 미국의 독자 제재가 금방 풀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북한의 실망이 클 수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가장 관심사가 경제 제재를 완화해 주는 건데 그 회담 자리에 재무장관이란 사람이 나와야지 그럴 가능성이 보인다. 그래서 문우신 재무장관의 참석을 또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자, 그렇다면은 혹시 문우신 장관이 배석하지 않을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새벽에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언급이 됐는데요. 한미는 현재로선 제재 완화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문우신 장관이 만약 배석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북한에 대한 압박의 의미도 있습니다. 예. 제재 해제 문제는 비핵화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된 뒤에 논의하겠다, 이런 간접적인 의사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겠군요. 자, 이번엔 북한 쪽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그동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공식 석상에 항상 김여정 제1부부장이 배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김여정 제1부부장이 배석을 할 것인지 관심이 좀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네, 김여정 제1부부장은 지난달 남북 정상회담 때 김영철 통일전선부장과 함께 김정은 위원장 옆자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초 다롄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 때는 이 만찬과 해변가 회동에만 참석을 하고 회담에는 직접 배석하지 않았습니다. 예. 네, 또 카운터파트라고 할 수 있는 백악관 비서실장 존 켈리가 현재 트럼프 대통령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배석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김여정 제1부부장도 배석할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예, 결론적으로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이 배석자로 지정이 될 것이냐 앞으로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지 되겠군요. 신진 기자였습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역 광장에서입니다. 지난주 광화문에서 열린 데 이어 두 번째 집회죠.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주찬 기자, 비가 많이 오는데 지금 집회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오고 있습니다. 서울역 광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주최 측에서는 한 500여 명 정도 모인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집회가 시작되기 전 30분 전부터 모여든 사람들은 이렇게 비옷과 우산을 쓰고 집회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집회는 저녁 7시 반에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조양호 회장 일가의 퇴진을 요구하는 자유발언과 공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언뜻 보기에 직원들이 1차 집회 때처럼 가면을 쓰고 나왔네요. 네, 직원들은 가면의 상징이 바로 저항정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직에 있는 만큼 회사의 신분이 노출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서 이 보안에 신경을 쓴 건데요. 1차 집회 후에 가면을 썼는데 직원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이 있어서 이에 대응해 승무원과 기장 유니폼을 입고 나온 직원들이 많이 있고요. 또 이름과 사진을 가린 사원증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기자 말대로 사원증이 처음 등장했는데요. 1차 집회 때와 또 달라진 게 있을까요? 네, 조양호 회장의 맏딸인 조연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을 풍자하는 땅콩 주머니 깨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가수들의 공연도 이번 집회에서 처음 등장했는데요. 이번 2차 집회도 일반 직원들이 온라인 채팅방을 통해서 준비했는데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준비한 것입니다. 네, 실제로 오늘은 대한항공 직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많이 나왔다고 들었는데 시민들은 오늘 얼마나 나왔습니까? 네, 앞측에 마련된 자리가 이제 직원들이 모인 좌석이고요. 뒤에 모인 참가자들이 바로 일반 시민들인데 1차 집회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모인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역을 지나던 시민들도 좀 참여하고 있고요. 직원들이 가족과 친구들을 데려 나오기도 했습니다. 현재 온라인 모금액이 3,500만 원을 넘겼는데요. 직원들은 3차 집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역 광장에서 이주찬 기자였습니다. 네, 이번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속보입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댓글 조작에 쓴 걸로 드러난 킹크랩 서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단서지만 이 서버가 해외에 있고 드루킹 일당이 입을 열지 않아 수사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민광 기자입니다. 드루킹 김모 씨 일당은 많은 수의 기사 댓글을 조작하기 위해 자체 서버를 구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른바 킹크랩이라 불리는 매크로 프로그램입니다. 최근 경찰이 압수한 드루킹의 측근 필명 촛보의 USB에는 킹크랩 사용 지침 문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댓글 작업 기사 목록이 올라오면 약속한 시간에 킹크랩에 동시 접속해 매크로 조작을 시행하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범행 수법과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선 킹크랩 서버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서버가 해외에 있는 탓에 경찰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드루킹 일당도 킹크랩 접속에 필요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가 지연되는 동안 경공모 회원들이 킹크랩에 접속해 관련 자료를 삭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드루킹 일당이 2016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 작업한 것으로 알려진 9만여 건 기사에 달린 댓글이 최근 일부 삭제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네이버 측의 관련 기사에 대한 자료 보존 조치를 이미 해놨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사라진다 해도 문제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경공모 회원 중에 현직 경찰 등 공무원들이 수십 명 포함된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이 직접 댓글 조작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씨에 대한 보강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허위 주장이 퍼지고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됩니다. 피해자들이 학생일 때 낙태를 했다거나 돈으로 매수당했다는 그런 주장들입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만민중앙교회의 한 장로는 최근 신도들에게 이재록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학생 때 낙태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낙태 증명서를 제출했더라고요. 낙태 증명서. 학생 때 같아요. 또 미친 놈하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다행하게 뒤지고 싶어요. 또 주동자가 피해자들을 돈으로 매수했다고 했습니다. 나오는 여자애들만 하나씩만 매수를 했는 거예요. 평생 먹고 살 돈 줄 테니까 해라. 그러지 말해라. 그런 말로 작당을 해서 그중에 6명이 경찰에 고발하고 JTBC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대요. 경찰은 이런 주장이 모두 거짓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교회 인사들은 피해자들의 부모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단체 문자로 돌리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변절했으니 전화 통화를 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피해자들은 2차 가해에 대한 법률 대응을 검토 중입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지난 1월 서지현 검사가 검찰 내 성폭력을 고발하면서 미투가 확산됐습니다. 그 후 우리는 뭐가 달라졌을까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책임을 피하는 동안 피해자들은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서지현 검사가 미투 신호탄을 쏜 이후 많은 이들이 용기를 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들이 모인 전국 미투 생존자연대에서 활동 중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또 나오지 않게 좀 돕자. 회원들은 성폭력 피해자들의 법적 대응과 트라우마 치료를 돕습니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준다는 거. 피해자들은 힘든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지만 가해자들은 다릅니다. 지난 3달간 언론에 성폭력 가해자로 보도된 이들은 문화계부터 정치와 종교계까지 70여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실명 보도된 이들 중 구속 기소된 사람은 연출가 이윤택 씨, 극단 대표 조중윤 씨뿐이었습니다. 영화감독 김기덕 씨나 연출가 오태석 씨의 경우 복수의 피해 고발이 있었지만 당사자들은 수개월째 사과나 입장 표명이 없습니다. 사과와 책임에 대한 약속은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인간문화재 하용부 씨는 성폭력 의혹이 제기되자 인간문화재를 반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치권에서는 130여 건의 관련 법안을 내놓았지만 모두 제자리 걸음입니다. 사회적인 위협을 감당하면서 긍정적으로 사회가 변화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서 온 건데 사회적으로 지지를 지속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JTBC 김지아입니다. 평창올림픽을 위해 만들었던 강원도 정선의 알파인 스키장, 올림픽 후에 숲으로 되돌린다는 계획이었죠. 그런데 복원 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당장 산사태 피해를 걱정하게 됐습니다. 슬로프에 물이 흘러 침식되고 토사가 유출돼 붕괴가 우려됩니다. 장마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걱정입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슬로프를 따라 물이 흐릅니다. 물이 지나간 자리는 깊게 패였습니다. 반면 배수로는 제 기능을 못한 채 바짝 말라 있습니다. 비탈면에 나무를 베어낸 자리가 휑하니 비었습니다. 이 땅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서 비가 조금만 많이 오면 흙이 쓸려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붕괴 방지용 돌망태는 구멍이 났고 빠져나온 토사에 발이 푹푹 빠집니다.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인 정선 가리왕산에 들어선 알파인 스키장은 원상 복원을 전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아직 복원 계획도 세우지 못했는데 최근 눈이 녹자 곳곳에서 위험 징후가 발견된 겁니다. 이 코스는 길이가 3km가 넘고 경사가 30도에 이를 정도로 가파릅니다. 산사태가 나면 순식간에 많은 토사가 쏟아져 내려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지난 3월 국가안전대진단에서도 시간당 75mm 이상의 비가 오면 산 아래 호텔과 민가까지 피해를 입는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호우가 왔을 때 정상적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강원도는 과장된 위험이라고 주장합니다.
저희가 3년 동안 여기서 이제 여기 있었는데 그렇게 비가 와도 이렇게 크게 뭐 이렇게 와장창 내려온 게 없었습니다. 강원도와 산림청은 우기 전까지 긴급 대책을 세우기로 했지만 장마까지 2달도 남지 않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1심에서 20년형을 받았던 최순실 씨가 본인의 항소심 재판 과정을 생중계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지난달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이 TV로 생중계됐었죠. 최 씨의 경우 이렇게 마지막 선고 장면을 중계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 사이 여러 차례 진행될 재판 과정까지 틀어달라는 겁니다. 하지만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서 최 씨 측 의견이 받아들여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최순실 씨 측이 재판 생중계를 요청한 건 지난달 4일 항소심 첫 재판에서입니다. 최 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매일 생중계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핵심 공방에 접어들면 해달라는 것이고 이는 언론이 지나치게 검찰 측 의견만 반영하고 있어 양쪽 주장을 외부에 가감없이 공개해달란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법원이 받아들이면 사상 첫 재판 중 생중계가 되지만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합니다. 지난해 대법원은 재판부가 유무죄 여부와 형량을 선고하는 선고 공판만 생중계가 가능하다고 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 생중계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선고가 아닌 재판 중간 과정을 생중계할 어떠한 법적 근거도 현재로선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최 씨 측 요청에 대해 법원은 한 달이 넘은 지금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저희 JTBC는 지난 2주 동안 국회의원 정치자금 사용 내역을 전수조사해서 보도해드렸습니다. 회계보고서 10만 장을 분석한 건데 이게 엑셀 같은 파일 형태가 아니라 종이 서류를 일일이 뒤진 겁니다. 법적으로 이런 보고서는 선관위의 전자 파일이 아닌 종이로만 내게 돼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제출 방식 자체가 시민단체와 언론의 감시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취재팀이 분석한 국회의원 회계 보고서는 약 10만 장입니다. 300쪽짜리 책으로 330권이 넘는 분량입니다. 엑셀 같은 전자 파일로 작성되지도 않았습니다. 통일된 형식과 분류 기준이 없는 서면 보고서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관리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또 허점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중앙선관위는 2016년 관련 법률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수입 지출이 있을 때 48시간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는 게 있고요. 제출할 때 전자적 파일로 제출하도록 해서 누구든지 상시적으로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지만 지금까지 선관위의 의견이 반영된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없습니다. 2009년 영국에선 정치자금으로 유모차를 사고 테니스 코트를 정비한 일들이 드러나면서 큰 논란이 됐습니다. 이후 영국은 정치인의 지출 내역을 전자 파일 형태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서류 뭉치로 제출하는 방식 자체가 갑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JTBC가 보도한 정치자금 위법 사용 의혹에 대해 선관위가 즉각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지난 1월 입주한 새 아파트에서 집집마다 죽은 혹파리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매일 치워도 집안 곳곳에서 벌레 사체가 발견됩니다. 주민들은 기대했던 새집살이가 악몽이 됐다고 말합니다. 서준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부엌 서랍장을 열자 죽어있는 까만 흙파리떼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중간중간 노란 유충까지 보입니다. 싱크대 위 각종 집기에도 공기청정기에도 가득합니다. 떼지어 날아다니기도 합니다. 한때 나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새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벌레들은 지난 1월 아파트 단지가 입주를 시작하고 보름 뒤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천여 세대 중 한두 세대에서만 나타났는데 지금은 250여 세대로 번졌습니다. 주민들은 혹파리를 치우는 게 하루 일과가 됐습니다. 하루 만에 거실 베란다 쪽에서만 지금 썩어있는 벌레 사체입니다. 그래서 아기가 좀 어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뭐 아무데나 이제 먹고 빨고 할 텐데 벌레가 입안에 들어갈까 봐. 일부 세대에 방역을 실시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방역한 지 일주일 된 집 아닙니다. 이렇게 환풍구 위와 싱크대 위에 죽은 혹파리들이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서랍장을 열어보면
겉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빛을 비춰보면 유충들이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주민들은 붙박이 가구에서 벌레가 나오는 걸로 추정하고 건설사의 가구를 모두 새로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사는 정확한 원인 파악이 우선이라며 그 전까지 방역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시속 200km로 달릴 수 있는 초고속 지하 터널이 미국에서 공개됐습니다.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의 오랜 구상은 이렇게 현실이 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를 시작으로 뉴욕에서 워싱턴까지 30분 안에 주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소연 특파원입니다. 시속 200km의 속도감입니다. 둥근 형태 터널의 양 옆모습은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머스크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LA 초고속 지하터널 영상입니다. 완공 전 모습이지만 빠른 속도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머스크는 지하터널 프로젝트 1단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몇 달 안에 일반인들에게 무료 탑승 기회를 줄 것이라고도 예고했습니다. 영상은 공개 하루 만에 200만 건 이상 조회됐을 정도입니다. 1단계는 로스앤젤레스 남쪽 호순 지역에서 LA 국제공항으로 향하는 약 4km 구간입니다. 평소 1시간 이상 걸리는 상습 정체 구간입니다. 터널이 완공되면 시속 약 200km로 5분 안에 주파가 가능합니다. 전기로 움직이는 날이 달린 스케이트 형태의 고속 차량을 운행합니다. 머스크는 2016년 대도시의 교통체증은 영원을 파괴할 수준이라며 처음 초고속 터널 계획을 밝혔습니다. LA에서 시작해 장기적으로는 뉴욕에서 워싱턴까지 30분에 주파하는 초고속 터널을 파겠다는 구상입니다. 환경 파괴와 안전성 등을 이유로 터널 공사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LA 주민단체 2곳이 공사 허가를 내준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야구의 묘미 중 하나가 끝내기 안타입니다. 경기가 끝나기 직전에 승부를 뒤집으니 짜릿하죠. 올해 프로야구는 끝내기 승부가 유독 많습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연장 11회 말 투아웃 만루 기아 안치홍의 안타에 더그아웃에 있던 선수들이 그라운드로 쏟아집니다. 기나긴 승부의 끝을 내는 마지막 안타, 승리를 선물한 선수에겐 물벼락부터 파우더 세례, 그리고 발길질까지 요란한 축하 세리머니가 이어집니다. 올해 프로야구엔 선수도 관중도 들썩이는 이런 장면이 부쩍 늘었습니다. 지난해엔 이 무렵 끝내기 승부가 10번 있었는데 올해는 16번 나왔습니다. 아슬아슬한 순간 승부를 결정하는 강심장을 지닌 선수도 눈에 띕니다. SK 노수강은 한 번은 번트로 또 한 번은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습니다. 프로야구 37년 역사에선 하나 정근우는 12번으로 가장 많은 끝내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9회를 넘어 연장까지 이어지는 끝내기 승부가 많다는 건 팬들에겐 숨죽이는 긴장을 안깁니다. 끝내기 안타가 터지는 순간 승자의 기쁨과 패자의 슬픔이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이 또한 야구의 묘미 중 하나인데 한편으론 타구 투조의 흐름을 반영하듯 팀마다 불펜 투수진이 약해지면서 경기 후반부 승부를 예측할 수 없다는 풀이도 가능합니다. JTBC 강신호입니다. 홍익대 미술 수업에서 동료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출한 혐의를 받는 여성 모델 안모 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 결정됩니다. 경찰은 미국 구글 본사에 워마드 관리자의 신원 파악을 위한 이메일 정보 확인을 요청했고 피해 남성을 비하한 다른 회원들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롯데마트가 중국 베이징의 매장 21개를 중국 기업 우마트에 매각하기로 한 가운데 직원 1000여 명이 고용 승계에 불만을 제기하며 지난 7일부터 사흘 동안 시위를 했습니다. 우마트의 고용 조건에 연차 등이 없어서 임금 차이가 난다는 주장입니다. 롯데마트는 고용계약의 100% 승계 등 모든 조건을 유지하기로 계약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오늘 새벽 경기도 파주에서 대북전단 15만 장과 1달러 지폐 1000장 등을 담은 대형 풍선 5개를 북측으로 날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5일에도 대북전단을 날리려 했지만 경찰과 주민들이 막아 행동에 옮기지 못했고 정부도 살포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광주 남구의 한 병원에서 모발 이식 시술을 받던 40대 남성이 숨지면서 경찰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이 남성은 수면 마취 상태에서 시술을 받다가 갑자기 심장이 멈춰서 종합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예, 토요일 비하인드 뉴스 정치부 안지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지연 기자,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대표 공격수입니다. 추미애 대표와 홍준표 대표 이야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두 당 대표가 어제 오늘 격한 발언들을 쏟아냈는데요. 예.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추 대표, 오늘 충남에서 열린 지방선거 필승 결의대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회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깜도 안 되는 특검을 그래 해보자. 그렇게 하자마자 도로 가서 텐트 속에 들어누워버렸어요. 이런 청개구리가 어디 있습니까? 청개구리 당입니다. 자유한국당을 청개구리당이라고 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한국당을 비롯한 야3당이 요구했던 드루킹 특검에 대해서 민주당도 이 추 대표 발언 표현에 따르면 그래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에 들어간 걸 비판한 겁니다. 예. 이 그간 단식에 대해서 여당의 지도부는 말을 아껴왔습니다. 아무래도 협상의 대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러웠던 건데요. 그런데 오늘 추 대표가 작심한 듯 김 원내대표를 비판한 겁니다. 심지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한국당에 대해서는 빨간 옷을 입은 청개구리당이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빨간 옷을 입은 청개구리당이요. 자, 이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반응 나왔습니까? 네, 김성태 원내대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글 끝을 보시면 뚫어진 입이라고 막 하지 말라. 더군다나 거짓말은 더 안 된다. 추미애 대표의 인격과 존재는 내 머릿속에 깨끗이 지우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예. 여기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말한 거짓말은 당시 협상 파트너였던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 특검을 수용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없었고 의원들 설득을 검토해보겠다 이 정도로만 얘기를 했다는 의미에서입니다. 상당히 격한 말이 이제 서로 오갔군요. 자, 그러면은 앞서 이제 소개했던 또 다른 대표 공격수 홍준표 대표도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 내놓은 게 있습니까? 네, 홍준표 대표는 어제 오후 열린 대구 필승 결의대회에서 또 다른 내용의 격한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예. 근데 얼마나 사정을 내주면 하루 전날은 이제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한다. 결국은 남북 평화 쇼로 6.13 지방선거를 덮어버리겠다. 예.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미국에 사정을 해서 지방선거 하루 전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거다. 결국 쇼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예. 또 어젯밤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해당 글이 바로 이겁니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이 1973년 파리 평화회담, 그러니까 미국과 남북 베트남이 만나 베트남 전쟁 종결을 그 약속한 협정을 언급하면서 예. 그때처럼 되지 않길 바란다. 이렇게 한 겁니다. 당시 협정 뒤에 베트남이 공산화됐기 때문에 이런 역사는 되풀이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역사는 되풀이된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당시 뭐 여러모로 정치 경제적 상황을 봤을 때 그때와 지금이 과연 똑같으냐, 직접 비교는 무리다 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두 정상을 만난 아이돌입니다. 예, 레드벨벳을 이야기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레드벨벳을 포함한 평양 공연 예술단원들이 어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을 했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영상인데요. 음악 감독이었던 가수 윤상 씨를 비롯해서 조용필, 서현 등이 참석했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많은 이제 가수들이 참석을 했는데 유독 레드벨벳이 뭐 온라인에서도 그렇고 많이 주목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레드벨벳이 한 발언을 갖고 온라인상에서 설전이 벌어진 건데요. 어제 청와대 오찬에 앞서서 기자진들의 질문에 레드벨벳이 김정은 위원장이 따뜻한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 예. 또 한 달 전이었죠. 그 평양 공연 직후 김정은 위원장과 레드벨벳이 악수한 것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영광이었다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독재자 김정은을 두고 이런 말을 한 것이 맞냐 틀리냐 적절하냐 아니냐를 두고 썰전이 이뤄지고 있었던 겁니다. 예. 하지만 너무 이례적인 대답에 민감하게 반응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많았습니다. 의례적인 대답에 기자들이 물으니까 이제 의례적인 대답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 아니냐, 그 정도 반응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조용필 씨가 현송월 단장과 과거에 있었던, 이번에 뭐 이 일 때문에 만난 게 아니라 그 과거에 있었던 인연도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조용필 씨가 13년 전이죠. 2005년에도 평양 공연을 했었는데 당시 관객으로 지금의 현송월 단장이 왔었다. 그걸 처음 알게 됐다. 이런 사연을 소개했었고요. 예. 또 현송월 단장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음악을 했고 못 다루는 악기가 없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지금은 처음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뒷이야기들이 또 관심을 끄는 건데 이런 행사가 자주 진행이 되면은 또 더 많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안지영 기자였습니다. 네, 지금 서울과 경기에 내리는 비는 자정이 되기 전에 대부분 그칩니다. 다른 지역들은 내일 아침까지 비가 오다가 오후부터 맑아집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올라서 봄 날씨를 되찾습니다. 예, JTBC 뉴스룸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